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해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이유로 각종 법원 개편안을 내놓고 법원 판결을 뒤집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까지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유례 없는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깨끗한 사법부를 강조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사법개혁 말씀하셨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앞서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며 자신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는 회개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도 대법원을 찾아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강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귀현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를 연상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며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다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조치가 늦어지면 추가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 부장판사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거취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지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은 기시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당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기댄 무책임한 폭로는 사법부 흔들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제보자나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법원에 전달해 감사하게 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6.3 대선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텃밭인 전북을 찾아 이틀째 호남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충남 일대에서 중원 공략에 나섭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순천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 시작 전 엎드려 절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군산, 전주, 정읍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 올림픽 유치 지원, K컬처 사업 등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첫 일정으로 서울 신도림역에서 유세를 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성남시 판교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이어 수원과 화성 동탄을 찾은 뒤 충남 천안과 세종, 대전을 방문해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된 세종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GTX의 전국화 방안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가 식당을 돌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외부인은 7,000원인데 내부인 얼마예요? 오후엔 충남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용태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김문수 후보에게 모두 맡기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사당화를 막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자진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가 곧 의리고 신이라며 당이 필요하면 자신을 얼마든지 밟고 가라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당적 등 거취를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공식 탈당 요구에 김 후보의 뜻이 담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진 탈당을 권고하면 거취 정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호남을 찾았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교육의 영역이 자꾸 학교로 침투해서 교육에 대한 연구, 투자를 저해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전남 지역 바닷가 지역을 쭉 돌면서 이게 이순신 벨트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로 역대 여러 선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주로 열세에 있던 후보들이 언급하는 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순신을 언급하는 이유 뭡니까? 아마 이제 과거에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일본과의 열세에 있어서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열세 후보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라든가 범죄와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선조 시절에 엄청난 음모를 받았거든요. 모함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경제 상황이 그 당시에 민생이 힘들었던 것과 같이 폭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고 또 압축 성장을 통해서 이겨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그 언급한 방점이 어떤 모함을 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데 좀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동일 교수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뭐 호남 지역에 갔으니까
뭐 호남 지역이라고 하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양무 호남 뭐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 얘기했으니까 호남이 예. 없이는 국가가 없다.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와 같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미지와 함께 합치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요. 영남 다음 호남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와 달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표심 공략을 하러 올라왔는데 어제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 뭐 1번과 2번의 열세 그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는 또 추격하는 입장이고 전세를 뒤집어야 하는 입장인데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호남이 아니고 바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뭐 이른바 뭐 중수청이라고 해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런데 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쪽에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중도층 공략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어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앞으로 뭐 본인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 있다 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과 그 가까운 뭐 수도권 이런 부분에 유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영남을 먼저 찾고 호남을 찾은 데에는 그 국민의힘 지지 기반을 먼저 다져놓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도 굉장히 지금 촉각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인터넷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과자도 먹고 또 뭐 기타도 치고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한 전 대표 측 입장은 이게 뭐 나름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운동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과자 드실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선대위 합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자신도 떨어졌지만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데 예. 한동훈 후보는 전 후보는 그냥 라방에서 과자 먹고 음식 먹으면서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후보를 비방할 때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하고 정리를 해야죠.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공고하거나 또 탈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하거나 혼선된 메시지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지금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스탠스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하와이로 갔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걸 김문수 후보가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후보가 되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또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참여하지 않고 한동훈도 홍준표도 참여하지 않는 참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발생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쌍권총의 문제와 또 김문수 후보 자체의 문제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선거운동 접고 지금 저 당의 입장과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 쌍권총이라는 표현은 이제 권성동, 권영세 그 지도부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저희가 방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저 장면이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흔히 말하는 그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밥 먹고 또 뭐 기타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나름대로의 선거 운동이란 겁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 한심하게 보죠. 저게 무슨 선거운동입니까? 말이 되나요, 저게? 지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뭐 다 일사불란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본인도 뭐 섭섭함이 있겠죠. 당연히 경선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정치인이 되거나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또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다 극복해야죠. 극복하고 뭐 열심히 정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은식 그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 잘잘못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싸우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개문발차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지금 요새 뭐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국을 돈다 열심히 뭐 선거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뭐 한 바퀴는 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이 1등 공신이 되겠죠.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전국을 돌면서 만난 사람들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자기 지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만나 손잡아보고 한 사람들. 정말 저런 걸 보면 그 정치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멀었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자만 먹는 건 아니고요.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 충남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 김문수 후보도 이제 충청 지역을 오늘 찾을 예정이에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어떤 유세 일정이 영남, 또 수도권, 충청도 이렇게 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의 그 초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뭐 젊은 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뭐 이런 학식을 함께하면서 대학생들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본인은 지금 이번에 당선대로 나왔다 얘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만약에 완주를 한다면 얼마나 얻을 것인가, 두 자릿수 지지율 될 것인가 하는 게 우선 관건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관측하는 것은 혹시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뭔가 이렇게 단일화를 또 나중에 가서 뭐 모색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축하기 위해서 뭐 서로 다른 그런 일정을 뭐 짜겠지만 묘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리적 위치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일축하고 있더라도 단일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18일에 있을 TV 토론을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은 네 분이 TV 토론을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강력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진정성이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르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단일화를 원할 것 같은데요. 이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명분과 감동을 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온전히 가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상당히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보다는 어떻게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를 이번 TV 토론에서 잘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순서가 중요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제 오전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탈당을 정중하게 권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이렇게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탄핵됐을 때는 뭐 그때 그 당에서 확실한 절연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또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탄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기 대선이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절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글쎄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정서가 뭐 비상계엄이 뭐 이른바 뭐 계몽령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의 뭐 탈당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출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또 그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중도층이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 됐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탈당을 하라고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빠른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 얘기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란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을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게 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문수 후보의 이 대선 여정의 첫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 국무위원들의 계엄 사과 당시에 김문수 후보 혼자 일어난 당시 장관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지지층이 김문수 당시 장관에게 옮겨갔다 이런 분석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겹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했을 때 전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하는데 본인만 꼿꼿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로 지금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낙마하려고 한덕수 후보와 관계에 있어서 낙마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계엄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유리되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지금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진정으로 뭐 사과를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탈당하겠습니까? 저는 탈당 안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라든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제명을 해야죠.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런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고 정말 무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 탈당 권고 이 얘기가 벌써 한 3, 4일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할 때 되면 대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지지자들마저도 떠나가는 모습들을 결국 보이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날로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이틀 깨끗한 손을 언급하며 사법부 물갈이를 시사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과거에 노동운동 오래 하셨잖아요. 이 독재와 공산주의 이런 분야 공부에 굉장히 정통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도 이러진 않는다. 이런 유례 없는 독재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독재란 게 무슨 뭐 총칼로 뭐 탱크를 동원해서 뭐 국민들 억압하는 그런 것만이 독재가 아닌 거죠. 이와 같이 합법적인 권력이라도 이렇게 국민의 그걸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 쓰인다면 정말 문제가 크게 큰 거죠. 지금 민주당 입법을 장악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뭐 행정을 장악하게 된다면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깨끗하지 않은 거고 유리한 판결을 해야 깨끗한 겁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를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대선을 앞두고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촉세를 풀어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어떤 분은 뭐 100% 무죄를 확신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 제보를 받았다고까지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파기환송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법원장, 대법관들 탄핵한다, 뭐 청문회를 부른다, 또 앞으로 대법원이 자기들 유리한 판결만 해야 한다, 법원이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앞으로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파괴된 다른 남미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김문수 후보가 비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대법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깨끗한 대법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법부가 신뢰를 얻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깨끗함이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우에는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인데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3일 만에 유죄 판결했다? 이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기록을 하나라도 봤냐라고 했을 때 상고 이유서하고 상고심에 대한 변론 의견서 정도밖에 봤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대법관들이 3일 만에 판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꾸 저런 비판을 하는 것들이 자당의 행동도 좀 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이 떠올라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시켰다라고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지가 며칠 지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자제하라고 했지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 달려가서 얼마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에 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화했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뭐 깨끗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비난한다? 너무 논리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귀현 부장판사 그 술자리 접대 향응 의혹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물론 이 지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향응을 받았다면 물론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민주당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법조계 안팎 그리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특히 뭐 사건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접대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인데 글쎄 민주당이 공개한 그런 사진 무슨 뭐 건물 내부 사진이더만요. 그게 뭐 룸사롱인지 아니면 당해 그 해당 시설인지 잘 모르겠고 예. 뭐 사진까지 있다면서요. 그거 빨리 공개하세요. 아니면 그야말로 뭐 과거처럼 무슨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런 것처럼 아니는 말고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데도 사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그에 대해서 무슨 정말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사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개하든가 그래서 사법부가 중앙지법에서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뭐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공개하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뭐 무슨 건물 사진, 건물 내부 사진만 공개하고서 그게 사실이다 얘기하면 그걸 누가 지금 뭐 또 그런 거 근거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정을 하든 말든 그건
사법부 얘기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이 그 증거를 확실하게 제기할 그런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 그 해당 술자리 그 이상의 어떤 또 사진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진을 공개하면 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의혹 제기만 하면서 또 왜 또 고발은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가 사진 공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추가 공개할 수 있고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규현 판사에 대한 이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개를 했을 건데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지규현 판사가 술 접대를 받는 그 관련한 사진과 관련해서 아마도 공개를 할지를 오늘 정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사진은 굉장히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공개를 통해서 입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부터 밤 9시 이후 확성기나 마이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야간 유세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음 대신 특별한 소품들이 많이 등장한다는데 각 당의 야간 유세 현장을 김창섭 기자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저녁 시간대 서울의 한 먹자골목. 흥겨운 선거송에 맞춰 유세를 하던 민주당 선거사무원들이 밤 9시가 가까워오자 야광봉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심야 시간 소리 대신 빛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들고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1대1 악수와 셀카 촬영도 야간 표심 잡기의 한 방법입니다. 뭐? 사진 찍어 사진. 선거운동 기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야간 선거운동 금지 시간은 한때 밤 11시였지만 2022년 이후 밤 9시로 당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LED 조명으로 만든 포스터를 목에 걸고 행진하며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청년의 미래를 밝힌다는 뜻으로 반딧불 유세란 이름도 붙였습니다. 정치가 편하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이렇게. 개혁신당은 후보가 직접 홍보 포스터를 목에 걸고 야간 유세에 나서고 심야 라이브 방송으로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못 하시니까 한 분 한 분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뭔가 좀 더 와닿고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한 이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소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작년에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선수와 만난 적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임신을 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씨 측에게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와 연인 관계가 된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흥민 측은 3개월간 B씨 협박에 시달린 끝에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에게는 공갈, B씨에겐 공갈 미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공갈 미수라면은 그 돈 받으려고 그 협박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거고 공갈 미수가 아닌 공갈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손흥민 소속사는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양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네. 이미 손 선수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6월경에는 손흥민 선수로부터 3억 원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네. 사실이 지금 손흥민 씨 측의 형사 고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손흥민 선수가 좀 한 여성과 그 교제를 했던지 그 이후에 그 작년 6월경에 그 교제했다가 헤어진 여성이 휴대폰으로 초음파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사실상 3억 원을 그 요청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서를 받고 이런 부분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3억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헤어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성과의 어떤 교제를 시작했고 그 새로 만난 남성이 그 작년에 있었던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것을 그 빙자로 해서 손흥민 씨 매니저 측에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시달리던 그 손흥민 씨 매니저가 손흥민 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예. 그렇게 하니까 손흥민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속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3억 원이 건네질 때 20대 여성이 제시한 태아 초음파 사진 조작됐는지 그 여부도 경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만약에 협박 자료가 조작된 거라면 20대 여성에게 추가로 뭐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것을 협박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음파 사진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관계된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 협박을 한 가해자들이 이것의 행위가 사기 행위인지 아니면 협박 행위인지도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금품을 건네면서 그런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기로 인한 사기인지 아니면 협박에 따라서 공포심을 느끼고 전달한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갈죄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죄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죄가 경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측은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다, 선처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내놨습니다. 일단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란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는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인터뷰가 이미 영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안에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그런 플레이를 할 때까지는 축구가 가장 중요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여기에 주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토트넘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거든요. 오는 25일인가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죠. 혹시라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명인들을 이렇게 협박을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형사실문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결국 유명인이라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협박이란 것은 명예를 유지해 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유명 트로트 가수의 휴대폰을 입수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협박을 해서 한 5억 원 가량, 정말 상상할 수 없을 큰 돈인데요. 그것을 요청했다가 형사 문제가 된 사건이 있고 유명한 이른바 먹방 유튜버 찌양 씨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도와주던
변호사가 돈을 뜯어냈다는 네. 이유로 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구속되는 등 본인의 그 경력에 치명적인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단체 예약을 한 뒤에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남진 씨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 영화 배우죠. 강동원 씨의 영화 촬영 제작진을 사칭해서 노쇼 사기를 벌였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이번 노쇼 사기는 이전 사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보통 노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인원을 예약한 다음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배우 강동원 씨와 가수 남진 씨의 사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예약에 그치지 않고요. 네. 본인이 특정 업체를 통해서 구하기 힘든 주류를 구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강동원 씨 사건의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의 와인을 구매하게 했고요. 예. 남진 씨 사건의 경우에는 470만 원 상당의 술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피해 금액은 단순히 그런 예약을 노쇼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비용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그런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신종 네거티브 선거 전략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선거를 빙자한 실질적인 어떤 사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철에 이런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도장하고 이 명함을 파는 그런 업체에 이 그 명함 한 30만 장,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는 한 200만 그 원 가량의 그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해서 물건을 다 만들어 하는데 연락이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실제로 그 명함을 받기는커녕 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송금해달라 이런 유도를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그 선거를 빙자한 여러 가지 신종 사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특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거와 관련된 업체는 좀 조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이나 선거 캠프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거철을 노린 사칭, 사기가 이제 전국 곳곳에 잇따르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허위 주문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발주자의 신원을 보통 이게 전화로 이런 문의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방법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보통 선거철에는 급하게 현수막이라든가 명함, 어깨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해당 업체에다가 주문을 넣게 되고 대금 결제도 추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짧은 선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을 상호 신뢰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기 혐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좀 대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라든가 선거사무소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후보자와 공직선거사무소 연락처를 공지를 하게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만 이런 각종 주문과 발주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들 올리는 노쇼 사기 조속히 근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자영업자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선결제라든가 일부 예약금을 요청하면은 아유 그래요 그럼 다른 데 가겠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참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자영업자 협회를 만들어서 일부 계약금을 받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재와 홍수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들도 한 가정의 자식이자 아빠, 남편입니다. 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20대 소방관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하늘에서 자식의 목소리를 듣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음성 편지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저 수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여성이 두리번거리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편지를 써봐요. 다른 승객들도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떠난 후로 매일매일을 슬픔에 빠져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았어요. 부모님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용감했던 소방관이었잖아요. 1분 남짓한 짧은 음성편지는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엄마, 아빠, 보이지 않아도 저는 늘 곁에 있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고 김수강 소방장은 지난해 1월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때 27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김 소방장 부모님은 다른 순직 소방관 부모 15명과 함께 소방청이 마련한 치유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좀 생각지도 않는데 저 수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 소방관의 생전 음성은 한 통신사에서 복원했습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대원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비영리법인 후원을 받아 2년 전부터 매년 여행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3년 만에 종전 협상에 나섰지만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기대했던 젤렌스키 푸틴 정상회동은 사실상 무산이 됐고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양측 대표단 협상도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종전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러시아 대표단을 폄하했습니다. Русських поки що мені офіційно невідомо, але із того, що ми бачимо, більше схоже на бутафорський рівень.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의 평가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Кто использует слово бутафорный? Клоун? Неудачник? 양측이 설전을 주고받으며 종전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간 정상회담은 일찌감치 무산됐고 당초 어제 예정됐던 대표단 회동도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러시아는 장기적 평화를 각각 내세우는 등 의제도 서로 달라 협상이 공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는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Nothing's going to happen until Putin and I get together. But he thought I was going to go. He wasn't going if I wasn't there. And 그러면서 회담에 진전을 보이면 현지 시간 16일 합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선생님과 함께 스승의 날을 위한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특수학교 서울효정학교의 교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손으로 더듬어가며 커다란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학도가 다니는 서울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의 풍경입니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을 위해서 만학도들은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한 학교도 많았다고요. 네, 요즘 센스가 넘치는 학생들답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생님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학교도 많았습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감아 태우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네, 선생님을 위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전국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경북과 충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요. 충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시간당 최대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이들 지역에는 우박이 함께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22도, 부산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